안녕하세요. 수다몽더 귀즐스토리입니다. 지난 시간에 많은 라파엘로 전파 화가들의 뮤즈였다가 단테 가브리엘 로세티의 뮤즈이자 연인, 아내가 되었지만 불행한 삶을 마감해야 했던 엘리자베스 시달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로세티의 또 다른 연인 제인 모리스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 디자인의 성각자로 불리는 윌리엄 모리스는 증권 중개업을 했고 또 구리강산을 소유하고 있던 엄청난 재력가 아버지 덕분에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 목회자가 되기 위해 옥스포드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학교 시스템과 교육에 실망을 한 모리스는 친구인 번 존스와 함께 프랑스, 벨기에 등을 여행하게 되면서 고대 건축에 매료되어 건축가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모리스가 견습 건축가로 공부를 하던 시기 그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될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단테 가브리엘 로세티입니다. 번 존스 역시 그에게 영향을 받아서 화가가 되기 위해 로세티의 지도를 받게 되었고 모리스 역시 건축에서 그림으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이후 모리스는 자신은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디자인에 더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디자이너이자 공예가, 시인, 사회주의 개혁가 등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모리스가 한참 화가가 되기 위해 그림을 그리던 어느 날 모리스와 번 존스가 극장을 갔는데 그 뒷좌석에 앉아있던 여성을 보고 자신들이 찾고 있던 그림 모델이다 라는 생각에 눈을 반짝이게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제인 버든. 제인 버든은 1839년 마부의 딸로 태어났는데요. 너무나도 가난한 집안에서 힘들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7살에 우연히 이 모리스와 번 존스의 눈에 들어 그림 모델이 된 것인데요. 그 중에서 그녀에게 흠뻑 빠진 이가 있었으니 바로 윌리엄 모리스였습니다. 당시는 작은 체구에 핑크빛 도는 달걀형 얼굴 그리고 파란 눈과 금발이 미인의 기준이 되던 시대였는데 사실 제인은 이런 기준에 맞는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키가 크고 뼈대도 큰 편이었고 각진 턱선에 부푼 입술을 가지고 있어서 기존의 미인형은 아니었죠. 하지만 날씬한 몸매에 풍성한 갈색 머리, 나른하고 살짝 우울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아름다운 회색 눈을 가진 이 여인에게서 여신과 같은 압도적인 아름다움이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제인이 모델로 앉아있을 때 모리스는 캠퍼스 위에 나는 당신을 그릴 수 없지만 사랑합니다 라고 적으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게 됩니다. 이 작품은 1858년 윌리엄 모리스가 제인을 모델로 그린 아서왕의 왕비 귀네비어인데요. 귀네비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서왕과 결혼을 해서 카멜롯의 안주인이 되지만 아서왕의 기사 랜슬롯을 사랑하게 되면서 비극과 파국의 주인공이 되는 여인이죠. 모리스는 제인에게서 귀네비어 왕비의 이 기품과 아름다움을 보았기에 이런 그림을 그렸겠지만 이것은 마치 훗날의 복선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림을 보는 마음이 복잡하고 착잡해지네요. 제인을 사랑하는 모리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하게 되니까 말이죠. 모리스는 제인과의 결혼을 결심하고 청혼을 해 두 사람은 약혼을 합니다. 제인에게 있어서는 가난한 생활을 벗어나 신데렐라처럼 신분 상승을 할 기회이니 자신이 모리스를 사랑하는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인은 상류층 부인이 되기 위해 교양과 매너 수업을 받게 되는데요. 기회가 없었을 뿐 영리한 여인이었던 제인, 모든 것을 스폰지처럼 빨아들이게 됩니다. 미친 듯이 책을 읽고 공부를 해서 곧 프랑스어와 이탈리아어에 능숙해지고 피아노도 잘 치게 되죠. 마치 처음부터 기부인이었던 것처럼 아름답고 우아한 여인이 된 제인. 나비로 변모한 그녀에게 반한 번 언니가 그녀를 모델로 미스 브라운이라는 소설을 썼고 미스 브라운에 나온 캐릭터의 영감을 받은 버나드 쇼가 피그말리온이라는 희곡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기초해서 뮤지컬과 영화가 만들어지는데요. 저도 이 영화를 본 적이 있고 그 영화 속 주인공에 푹 빠졌었죠. 바로 오드리 헵번 주연의 마이 페어 레이디입니다. 언어학자인 히긴스 교수가
코크니 사투리가 심한 꽃을 파는 하층민 여인 일라이자를 교육시켜서 6개월 안에 이 상류층 파티장에 데려가서 사교계의 여왕을 만드는 것을 두고 피커링 대령과 내기를 하게 되는데요. 히긴스 교수의 교육을 받아서 촌뜨기 일라이자가 품위 있는 귀부인으로 변모하게 되죠. 모리스를 만난 제인처럼 말이죠. 그렇게 1859년 모리스는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제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결혼식에는 그의 부모님이 참석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인은 그렇게 남편의 성을 따라 제인 모리스가 됩니다. 모리스는 아내와 함께할 아름다운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건축가 필립스 픽맨 웨브에게 의뢰를 해서 붉은 벽돌로 만들어진 레드하우스를 지으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게 됩니다. 레드하우스는 담뿐만 아니라 붉은 벽돌로 만들어진 벽, 그리고 붉은 벽돌 기와 지붕으로 지어진 집인데요. 두 사람은 레드하우스로 이사를 한 후 2년 동안 실내 장식을 해 나갑니다. 수많은 예술가들의 작품이 집안 곳곳에 자리를 했고 모리스가 좋아하는 라파엘로 전파 화가들이 그린 그림 벽화, 모리스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벽지로 꾸며진 레드하우스는 마치 미술품 전시관인 것처럼 아름다운 미술품으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모리스의 친구 단테 가브리엘 로세티도 창문에 끼울 스테인드 글라스와 벽의 회화 장식, 가구 등을 맡아 디자인을 했고 이 레드하우스에 대해 가장 고상한 작품으로 집이라기보다는 한편의 시다. 하지만 주거 공간으로도 훌륭하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모리스는 모리스 상회라고 불리는 회사를 운영하게 되는데요. 모든 시대와 모든 나라의 장식 미술을 연구하고 유리창과 벽 장식, 조각품, 가구, 금속 공예를 설계하고 생산하는 회사로 모리스 상회의 제품은 19세기 후반의 영국 산업 디자인과 실내 장식 디자인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 대중의 취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됩니다. 제인은 바느질 솜씨도 뛰어나고 예술적 재능도 있었는데요. 남편 모리스가 운영하는 이 상회의 여러 수혜와 장식 사업의 아이디어를 제공하기도 하고 주문들을 직접 관리 감독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는 2명의 딸이 태어나고 평온한 삶이 계속되는데요. 문제는 제인의 마음이었습니다. 모리스는 제인의 구원자였지만 그녀의 사랑은 아니었던 것이죠.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제인. 그러니 두 사람은 늘 삐걱거렸고 거리감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런데 이런 두 사람의 사이를 파고든 것이 바로 모리스의 친구 단테 가브리엘 로세티였습니다. 로세티는 제인을 처음 보았을 때부터 그녀의 외모에 반했었고 늘 변함없이 그녀의 예찬자로 남아 있었는데요. 그녀가 남편과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난 후에는 자신의 연정을 드러내기 시작했던 겁니다. 로세티는 시달의 죽음 이후 은둔 생활을 했었는데요. 이런 로세티를 위로하기 위해 윌리엄 모리스가 자신의 집과 미술계 모임에 이 로세티를 초대했고 이후 모리스의 아내 제인과 로세티의 관계는 심상치 않게 흘러가게 됩니다. 로세티는 제인을 보고 강한 영감을 받았고 그녀를 모델로 아스타르게 시리아카를 그리게 되는데요. 로세티는 그림에서 제인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스타르테는 시리아의 사랑과 전쟁의 신인데요. 그리스 신화의 아프로디테, 아르테미스, 헤라 여신이 이 여신과 동일시 되었을 정도로 여신의 원형이 되는 존재입니다. 이 그림 속에서 장미와 석류무늬의 허리띠는 사랑의 허리띠를 상징하고 있고 손으로 허리띠를 잡고 있는 자세는 전통적인 비너스상의 모습이죠. 장미와 석류는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을 상징하는 기독교적 의미도 있지만 이 작품 속에서는 제인과 로세티의 영원한 사랑을 암시하고 있고 구원의 천사들이 들고 있는 횃불은 두 사람의 꺼지지 않는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인이기도 했던 로세티는 이 작품을 위해 오 신비여 태양과 달 사이에 있는 시리아의 아스타르테여 아프로디테 이전의 미의 여인이여 은빛으로 두른 두 겹의 허리띠로 하늘과 땅이 만나는 영원한 지고의 행복을 휘감는구나 라는 시를 짓기도 합니다. 로세티가 제인을 모델로 많은 그림을 그리게 되면서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소문이 조금씩 퍼져나갔고 다른 화가들 사이에서 비난을 받게 됩니다. 두 사람의 스캔들은 잡지에 만화로 실릴 만큼 공공연해졌고 로세티, 제인, 모리스는 추문의 주인공이 되었죠.
모리스는 아내와 헤어질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로세티에게 제인과의 관계를 청산해 줄 것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로세티는 사랑은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야 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제인과 로세티는 모리스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동거를 시작했고 결국 모리스는 두 사람의 불륜을 인정하고 캠스코트 영지의 여름 별장을 빌려서 로세티와 함께 살게 되는데요. 이렇게 제인, 로세티, 모리스 그리고 그의 딸들까지 기묘한 동거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로세티는 모리스의 영지에서 제인과 공개적으로 만났고 그녀를 찬미하고 그녀를 그리면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모리스는 괴로운 심정을 털어내기 위해 종종 여행을 떠나야 했지요. 이 작품은 로세티가 제인을 모델로 그린 판도라입니다. 제우스가 헤파이스토스에게 아름다운 여인 판도라를 만들게 해서 인간에게 선물했다고 하는데 그림 속 판도라는 제우스에게 받은 절대 열어보지 말라는 상자를 손에 들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상자는 곧 판도라의 손에 의해 열리게 되겠지요. 제인이 로세티라는 상자를 연 것처럼 말이지요. 그리고 이 작품은 톨로메의 라피아입니다. 단테의 신곡 중 연옥의 한 장면을 모티브로 그린 작품이지요. 라피아의 남편은 결혼 후 사랑이 식자 아내를 말라리아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진 마렛막 요새 꼭대기에 가두어 서서히 죽게 만듭니다. 가톨릭에서 이혼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내를 요새에 가두어 죽게 하려 했던 것이죠. 작품 속 라피아는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남편이 준 반지를 만지며 먼 곳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 역시 무척 상징적으로 느껴지는데요.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을 지속하고 있지만 남편을 따를 수밖에 없는 제인의 심정을 가득 담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죠. 이렇게 로세티는 자신의 뮤즈 제인을 모델로 10년간 수많은 작품을 그리게 되는데요. 예술계에서는 이들의 관계를 모르는 이들이 없었고 비난의 여론도 계속 들려오게 됩니다. 로세티는 제인에게서 영감을 받아 그림도 많이 그렸지만 시도 많이 쓰게 됩니다. 계속된 작품 활동으로 시력이 나빠져서 휴식이 필요했던 로세티는 여동생 크리스티나와 함께 스코틀랜드의 펜킬성을 방문했고 그곳에서 쉬면서 시를 쓰게 되죠. 그리고 시를 모아 시집을 발간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막상 시집을 발간하려 하니 세간의 시선이 신경 쓰였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쓴 시에서 찬사를 보내고 있는 이가 친구의 아내였으니까요. 그래서 이 시들을 로세티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 시달이 살아있을 때 써둔 것처럼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요. 그렇게 생각이 미치자 시달이 사망할 당시 그녀의 관에 함께 넣었던 그 시를 적은 노트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노트에 쓰인 시를 함께 발표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1869년 시달의 관에 넣었던 그 노트를 다시 꺼내기 위해 시달의 묘를 파내는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직접 묘를 파낼 용기는 없었던지 찰스 하웰이라는 청부업자에게 아내의 관에 함께 묻어두었던 노트를 꺼내달라는 부탁을 하게 되는데요. 그가 관을 열었을 때 시신은 생전 모습 그대로였고 머리카락이 자라서 온몸을 뒤덮고 있었기 때문에 노트를 꺼내기 위해 그 머리카락을 잘라야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로세티는 불안증과 불면증 증세가 더 심해졌다고 하네요. 그럼에도 1870년 로세티는 자신의 친구들이 호의적인 평을 써줄 것을 약속한 상태에서 시집을 출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1871년 10월 토마스 메이틀랜드라는 사람이 육체파 시라는 제목으로 로세티의 이 시와 그림이 지나치게 관능적이라는 비판을 했고 로세티의 부도덕함을 비방하는 글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사실 토마스 메이틀랜드는 시인이자 소설가 극작가였던 토마스 뷰캐넌의 가명이었습니다. 로세티는 잡지 아나테움 12월호에 비난을 위한 비평이라며 반박하는 글을 기재하기도 했지만 비판을 받은 것에 대한 충격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내의 무덤을 파헤친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시집을 출간한 것을 후회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비난을 받게 되자 죄책감과 충격을 이기지 못한 로세티는 점점 더 많은 술과 약물을 찾게 됩니다. 이어 로세티는 환각 증세까지 보이게 되었고 그의 상태가 위험하다고 생각한 의사가 치료를 위해서 자신의 집에 데려와 치료를 하고 있었는데 아편을 과다 복용해서 죽음 직전까지 가게 되기도 합니다.
제인은 이런 로세티를 극진히 간호했지만 이들의 관계도 서서히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1874년 모리스는 로세티에게 이제는 제발 관계를 정리하자. 딸들이 사춘기가 되어서 이런 관계가 영향을 미칠까 두렵다 하며 제인과의 관계를 청산해달라는 애원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로세티는 제인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두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로세티는 지독한 불안증과 신경쇠약에 걸린 와중에도 그림을 계속 그리게 되는데요. 이 작품은 1874년작 포르세포네인데요. 역시나 제인을 모델로 그린 작품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대지의 여신 데메테르의 딸 페르세포네, 그런데 그녀의 아름다움에 반한 하데스가 그녀를 깨어 지옥으로 데리고 갔고 어머니 데메테르는 딸을 찾기 위해 온 세상을 떠돌게 되면서 대지를 돌보지 않아 대지가 황폐해지게 됩니다. 페르세포네는 제발 어머니에게 보내달라고 하데스에게 애원을 하는데요. 하데스가 석류를 먹으면 보내주겠다라는 말을 했고 페르세포네는 결국 지옥의 음식을 먹게 되어 끝내 하데스의 아내가 되었고 1년 중 3개월은 이 지옥에서 살게 됩니다. 그 후 페르세포네가 지상으로 올라와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는 곡식이 무르익고 페르세포네가 하데스와 함께 지내는 3개월은 차가운 겨울이 된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게 되죠. 그림 속 페르세포네로 분한 제인은 한입 베어문 석류를 손에 쥐고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는 모습인데요. 로세티의 눈에 비친 제인은 하데스에게 잡혀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는 페르세포네였던 것입니다. 작품 속 페르세포네의 머리 위에 쓰인 것은 로세티가 쓴 시인데요. 좀 긴 시여서 마지막 구절만 읊어보면 누구의 소리인가 내 깊은 곳에 이끌려오는 끝없이 탄식하는 이것은 그대로 하여 나 비통에 잠기니 불행한 페르세포네여입니다. 그의 눈에 비친 제인은 불행한 페르세포네였던 것이죠. 이후 제인과 로세티의 인연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1876년 이후 만남이 줄어들게 됩니다. 불안에 시달리던 로세티는 마취성이 강한 체면제 수아클로랄에 빠져 헤어날 줄 몰랐고 제인에게 편집증적 의심과 집착을 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제인도 지쳐갔던 겁니다. 그리고 제인의 큰딸 제인이가 간질 증세를 보여서 제인이 딸의 간호에 집중을 하면서 두 사람은 조금씩 멀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이 만나지 않은 동안에도 편지를 교환했고 때때로 제인이 로세티의 집에 가서 모델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자, 이 작품은 1879년에 완성된 창가의 여인이라는 작품인데요. 단테는 새로운 삶이라는 책에서 베아트리체를 읽고 슬픔에 젖은 자신을 언제나 창가에서 측은하게 바라봐준 창가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베아트리체가 단테에게 있어 가질 수 없는 천상의 사랑이라면 창가의 여인은 단테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지상의 사랑이었던 겁니다. 로세티에게 있어 시달이 베아트리체라면 제인은 창가의 여인이었던 것이죠. 모리스는 여전히 좋은 남편, 인자한 아버지의 역할을 다했고 1880년에는 제인과 모리스와의 관계가 부분적으로나마 회복이 되어서 이후 이 부부는 다시 함께 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간 것처럼 보였지만 제인과 로세티의 관계는 여전히 청산된 것이 아니었죠. 두 사람은 로세티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인연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1881년 12월 11일 로세티는 심장 발작을 일으켰고 이후 왼쪽 몸이 마비되게 됩니다. 그리고 1882년 4월 9일 그의 아내 시달이 그랬던 것처럼 아편을 마시고 숨을 몰아쉬다 53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게 되는데요. 그의 사인은 신장염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인은 남편을 두고 남편의 친구인 로세티와 불륜을 저지른 자신을 비난하는 말에 다른 사람이 아닌 로세티였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마 당신도 그 사람을 만났더라면 나처럼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는 누구라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하는 사람이었어요. 라는 말을 했다고 하네요. 19세기 빅토리아 여왕 시대 낭만주의 예술이 크게 발달을 했는데요. 로세티는 그 대표적인 화가이며 시인이었습니다. 그의 치명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은 예술로 남아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있는데요. 그의 작품 속 아름다운 여인들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도대체 사랑이 무엇일까, 예술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에 빠지게 되네요.
1896년 제인의 남편 윌리엄 모리스도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모리스는 끝까지 제인과 이혼을 하지 않았고 로세티와의 우정도 지켜나갔습니다. 모리스는 사업가로, 시인이자 소설가로, 디자이너로, 정치가로, 사회운동가로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사랑만큼은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 같네요. 모리스가 생전에 제인에게 가장 많이 했던 말은 당신만 괜찮으면 난 괜찮아 였다고 하는데요. 자신을 사랑해주지 않은 아내를 그는 온 마음으로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은 여러 형태가 있겠지만 모리스는 자신의 방식으로 아내를 사랑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비록 사랑이 없는 결혼 생활을 유지했지만 남편 사후 제인은 윌리엄 모리스 기념관을 짓고 딸 메이가 편집한 윌리엄 모리스 작품집에 많은 도움을 주는 등 남편을 기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리스보다 18년을 더 살다 세상을 떠나게 되죠. 자, 이렇게 단테 가브리엘 로세티의 작품 세계와 그와 얽힌 두 여인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았습니다. 소개하지 않은 그의 작품도 많이 있으니까요. 다른 작품도 감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수다몽더 귀즐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